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간호사들이 의사 고유 업무까지 떠맡는 등 업무 가중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논란이 있었던 간호사 업무가 이번을 계기로 명확해진 것은 다행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 공백을 채울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입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20개 지역구 경선에서 현역 의원 8명이 경쟁자에 밀려 탈락했는데요. 탈락 의원 대부분은 비명계로 친명패 인사들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이 컷오프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하는 등 공천 잡음에 따른 계파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한편 비교적 조용히 진행됐던 국민의힘 공천 역시 막판 진통을 겪는 중입니다. 여당 텃밭인 강남권과 영남권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서갑에서 단수 공천을 받자 현역인 홍석준 의원은 시스템 공천 원칙이 깨졌다며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공천 막판, 여야 모두 내부 결집과 계파 갈등 수습이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지난달 2%대로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물가 상승의 주범은 국제 유가와 과일 가격, 특히 과일값은 무려 41% 넘게 오르면서 32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귤은 78%, 사과는 71% 상승하는 등 그야말로 과일값 쇼크에 상인과 시민 모두 울상입니다. 채소값 역시 껑충 올랐는데요.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채소류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2.2%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식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인데요.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로 햄버거의 경우 8.2%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머니 사정 빤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으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길 바랍니다. 춘천 소양강 상류에 주로 서식하며 생태계와 민물정의 불청객으로 불리던 민물 가마우지 포획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가마우지는 겨울 철새였지만 기후가 변화하면서 텃새처럼 변화했는데요. 가마우지는 강 한복판의 나무와 바닥을 배설물로 덮어버리는가 하며 번식기에는 토종 어류인 잉어, 메기 등의 물고기들을 하루에 700g 정도 먹어치워 하천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양식장을 비롯한 내수면 어업계가 피해를 호소하면서 결국 유해조수로 지정됐는데요. 포획 작업은 오는 15일부터 지자체장이 피해 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서만 포획할 수 있고 포상금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물 가마우지 서식지가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만큼 총기류 사용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세부 지침도 정해질 예정입니다. 홍천 지역 최대 규모인 45층 주상 복합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파 작업을 시작한 뒤 주변 숙박시설과 아파트 벽이 갈라지고 타일에 금이 가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주변 숙박업소의 경우 20년 가까이 문제없이 쓰던 지하수에 갑자기 흙탕물이 섞여 나오고 단수까지 겪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공사 이후 담이 무너지거나 각종 공사 현장 소음으로 인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사 측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인허가를 받았다며 공사 과정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모쪼록 건설사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으로 하루빨리 갈등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정부가 화천댐 용수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소양강댐을 사수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화천댐 용수를 수도권으로 다 보내면 소양댐 용수 대부분을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주수원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실제 소양댐 연간 용수 12억 톤 중 95.6%가 인근 지자체와 계약이 체결돼 있어 실제 쓸 수 있는 용수 비율은 4% 정도에 불과한 데다가 총 80km에 이르는 수로 건설에만 약 3천억 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소양강댐 용수를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강원도가 오롯이 감당하고 정작 물은 수도권으로 보내는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시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였습니다. 네, 생방송 더이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화제의 대상을 주민에서 들여다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3월 새학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하지만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교실에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서 입학식을 치를 수 없는 학교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도내 학령인구 감소세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 주민사이드에서는 학령인구 절벽 사태, 미래 사회는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장이신 역사교육과 박진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박진동입니다. 교육혁신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빠른 속도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유독 작은 학교가 많은 우리 강원도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소멸까지 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도내 학령인구 감소세 어느 정도입니까, 교수님? 네, 인구 소멸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서 사실 걱정이 매우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원대학교도 입학생을 확 충원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마다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학령인구라는 것은 해당 학교에 다니는 연령대의 학생 수라기보다는 인구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올해 30만 명대로 하락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숫자는 500만 명대에서 좀 있으면 2년 뒤에 400만 명대로 떨어져서 500만 명대가 붕괴될 그런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출산율이 0.6명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출산 인구 수가 23만 명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재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떨어진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를 보면요. 강원도가 23년에 14만 명대였는데 이것이 올해는 붕괴돼서 13만 명대로 줄어들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입학식을 하는데 강원도에 있는 학교 22곳이 입학생이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20곳이 초등학교였고요. 2곳이 고등학교여서 더욱더 좀 충격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전교생이 10명 이하인 학교가 또 7곳이나 되고 신입생이 또 10명이 안 되는 학교가 48곳이 되는 학령인구 감소가 아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거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학령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분석하고 계세요?
네, 뭐 학력 인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다니는 연령대의 인구 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근본적으로는 출산율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출산율의 감소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교육비 부담 뭐 이런 것들, 또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또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되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개인의 책임이, 육아 책임이 무겁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너무 이렇게 많아지는, 아동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굉장히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간혹 그 다동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애국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를 생각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과 개인을 어떤 중시하는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개인을 중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이를 키우는 것을 또 행복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이 작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은 이런 학령 인구 감소의 여파로 사회적으로는 어떤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그 학생이 없으니까 뭐 학교가 문을 닫고 또 학교가 폐교하게 되면 거기 다니던 학생들이 또 멀리 통학을 해야 되죠. 예. 그 학교에 있었던 뭐 도서관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을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뭐 폐기가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런 어떤 그 문을 닫은 학교를 나중에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굉장히 썰렁하고 지역이 어떤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것이 결국은 저 일자리 또 노동력 이런 것이 부족해지고 산업 구조의 어떤 변화 이런 것과 함께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이 또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것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인구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대학에 있으니까 작년에 이제 돌풍을 일으켰던 것이 이 생성형 AI의 등장이었는데요. 올해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인간에 가까운 그 로봇 기술이 또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또 이런 신기술의 등장은 기존의 일자리를 갖다가 감소시키는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이런 것이 또 인구 유출이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인구 감소인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역시 학교도 줄게 되고 일자리도 줄고요. 따라서 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 쇠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지역 불균형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네, 뭐 우리가 보통 뭐 알고 있다시피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21년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바가 있는데요. 예. 이걸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한 걸 보면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강원권역이고요. 강원권의 일반 대학 졸업자 중에서 63.6%가 수도권에 취업했고 24.1%가 잔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를 가장 주된 이유를 보면 결국은 월급의 차이였다고 보여지고요. 수도권의 초임 임금이 259만 원, 강원도의 잔류형이 245만 원, 이렇게 해서 14만 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문제를 좀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 또 하나 좀 유의할 것은 우리 그 강원도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강원 출신, 이를테면 고등학교를 여기서 졸업한 학생들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강원대학에도 수도권 쪽에서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사실은 그 강원도에 어떤 유인책이 있다면 여기에 잔류할 수 있을 텐데 또 어떻게 보면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거주지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그 선택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또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네, 그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아주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등장한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교육발전 특구 정책과 그로컬 대학 30 정책입니다. 이 두 개는 그 교육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는 정책이면서 수도권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그 교육발전 특구 정책은 아이를 키우는 좋은 환경을 갖다가 조성하고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력을 제고 또 지역 인재 양성을 하는 정책인데요. 이번에 시범 지역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강원도에서는 춘천, 화천, 원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기간 즉 3년 동안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되겠는데요. 여기에 뭐 각 지역에서 그 내용을 갖다가 보면 아이 키우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초중등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에서 대학의 역할 같은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또 원주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그런 특성화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계해서 직업계 학교를 육성하는 미래인재 육성교육 이런 것을 내세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원 정책과 결합이 된다면 우리 강원도에 그 좋은 아이 키우는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또 공교육의 발전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작년에 강원대학과 강릉원주대학교 그다음에 한림대학이 글로컬 대학 30 정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글로컬 대학 역시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 그다음 산업체와 긴밀하게 연계를 해가지고 어떤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정부 정책이 지방의 발전에 이렇게 주시를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출생아 수가 어쨌든지 간에 결정됐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외국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외국인의 유입이 인구 감소 위기를 넘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뭐 워낙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의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이 외국인으로 어떻게 좀 보완하는 이런 그 아이디어가 좀 그 주시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에 있어서도 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 교육부가 작년 여름에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현재 우리 그 국내 유학생 규모가 20만 명대인데 이것을 30만 명까지 27년을 목표로 해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정책도 있고 우리 각 대학별로 유학생을 갖다가 유치하는데 상당히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이렇게 국한해서 보면 강원 지역의 등록 외국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등록 외국인이 이제 2만 명을 22년도에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강원 인구의 1.3%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하게 되면 아마 이보다 훨씬 많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인구를 갖다가 보충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유학생과 이런 그 외국인은 조금 결을 달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결국은 유학생을 유치했는데 이들이 이제 그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재학 기간인 것이죠. 예. 재학 기간 동안에는 뭐 인구수에 잡힐 수 있겠지만 이들이 또 그 졸업을 하면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학생과 또 다른 취지로 들어온 그런 어떤 외국인은 결이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 유학생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리 잡게 하면 그냥 들어오는 외국인들보다 더 양질의 어떤 인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어떤 개선 뭐 이런 것도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교원 감축도 역시 뭐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부도 매년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있고 올해도 약 4천 명 정도를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교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조건 줄이는 게 너무 단순한 셈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네, 뭐 이 정부는 교육부는 뭐 이렇게 계속 그 추계를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예. 학생 수에 비해서 교원을 한번 뽑으면 정년까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이 이게 줄으니까 그 교육부에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세우고 특히 이제 초등이 많이 이렇게 줄어서 한 3천 명 교사를 한 신규 선발 규모를 한 3천 명 정도로 이렇게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6년, 27년 정도에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된다면 23년 채용 규모 수가 3,500명대였거든요. 그러면 한 27% 정도가 줄어드는 셈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 것이고 하나의 어떤 대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유능한 학생을 갖다가 길러내는 데 있어서 교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에 교사를 숫자로만 파악하는 것은 또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교원 임용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성 과정을 조정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수급을 조정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저는 또 한편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교육의 어떤 그 내용과 방법이 많이 환경이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뽑는 어떤 교사를 이렇게 또 보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선생님들이 새로운 어떤 교육 환경에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시행하는 이런 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제에 뭐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도교육청의 연수원, 연구원, 또 뭐 대학의 또 교육연수원, 또 뭐 교육대학원 뭐 이런 데서 이런 쪽에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투입할 일이고요. 예. 이런 것이 뭐 또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네. 끝으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고속 성장 시대였고 인구도 막 증가할 때는 뭐 그렇게 우리가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생 하나하나가 매우 그 소중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갖다가 살펴봐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원도처럼 지역은 넓고
인구는 희박한 이런 데서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이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AI라든지 이런 기술의 발전에 많이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학교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졸업하신 분들은 예전의 학교를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정형화된 시간표에 따라서 강의 중심으로 시행되는 그런 수업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시공간에 관계없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취업보다는 또 창업까지도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 없는 어떤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는 실패도 우리가 경험이고 또 도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용기까지 인정하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강원대학교의 교육혁신본부도 저희가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장이신 박진동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내 곳곳에 눈비가 내렸습니다. 많이 쌓이지는 않았는데요. 내일부터 꽃샘추위 찾아온다고 하니까 옷차림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3월 7일 목요일 생방송 데이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